600년 전 이곳은 한 인간을 용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이곳에 들어선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자고 걷는 모든 행위가 신성한 용으로 연기해야 할 운명. 우리는 그를 황제라 불렀고 이곳은 황제라는 인간을 신성한 용으로 박제했던 곳, 자금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벽은 붉은데 이름은 왜 자줏빛 상일까요? 고대 중국인들에게 밤하늘은 거대한 달력이었습니다. 별의 위치로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아는 것. 그로 인해 농경 문화가 꽃을 피우고 제국을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땅의 시간은 하늘의 움직임에서 왔고 그 중심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별, 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우주의 시간을 관장하는 신의 궁궐, 잠위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음과 양이 조화된 하늘의 기운을 상징했습니다. 자금성의 자는 신의 궁궐인 잠위원을 빌려온 이름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빌려와 땅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거대한 연극을 사람들은 정말 믿었을까요? 이곳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반응하도록 길들입니다. 자금성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반응을 설계한 통치공학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 당시 황색은 황실의 색이었습니다. 황하의 흙에서 태어난 문명에게 황색은 대지의 근원이자 우주의 중심. 그래서 자금성의 지붕은 대부분 황색 기와로 덮입니다. 지붕 아래를 받치는 붉은 적토색 벽은 시각적 신장을 극대화합니다. 이 붉은색은 풍요와 행복을 뜻하는 동시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엄격함을 상징합니다. 명청시대 문서에는 황제가 남긴 붉은 글씨 주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붉은 글씨는 의견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 시절 일반인에게 이 색들은 사용하는 것조차 반란이자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색채를 독점함으로써 제국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땅의 중심이었던 제국, 그곳의 수도를 관통하는 중심선이 있었습니다. 영정문에서 고루까지 하늘의 중축선이었던 좌우선을 받아 땅 위에 옮겨놓은 천명의 통로, 그 가운데에 자금성이 놓였지요. 우주의 배꼽과 같은 이 길을 오직 황제만이 걸었습니다. 이는 고전에서부터 그려온 이상적 수도의 설계를 몸소 실천하며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장점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권력은 때로 불가능을 현실로 보여줌으로써 완성됩니다. 태화전 뒤편을 지키는 250톤의 거대한 통돌 운용개석. 이 거대한 돌을 옮기기 위해 수만 명의 인력이 겨울철 길 위에 물을 뿌려 빙판을 만들고 수십 킬로를 밀어 올렸습니다. 색채로 가두며 공간의 질서로 옥죄는 이 정교한 장치들. 전통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앞에서 저절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를 황제의 신민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하게 세팅된 권력의 무대 위로 한 이방인을 초대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 사신의 시선이 되어 600년 전 그들이 느꼈을 서늘한 경외심과 압도적인 위험의 실체를 체험해봅니다. 자, 상상해보죠. 당신은 조선에서 온 사신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당신은 자금성의 거대한 성문, 옥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5개의 누각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쳐 당신을 덮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오봉루라 불렀죠. 이 U자형의 거대한 건축물은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황제의 행차를 알리며 위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북소리. 그 울림은 성벽을 타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의 고막을 때립니다. 이 오문은 입구가 아니라
이방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제국의 크기를 몸에 새겨 넣는 선전포고임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5문을 지나면 당신 앞엔 끝을 알 수 없는 돌바닥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당신은 두 번째 기묘함을 마주합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듯한 이 광활한 광장에는 나무 한 그루, 그늘 한 점이 없습니다. 은폐할 곳 없는 이 발판 위에서 당신은 철저히 노출됩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피할 곳 없는 떼약볕이 당신의 정수리를 달굴 것입니다. 저 멀리 까마득하게 솟은 태어져는 향에 당신은 걷고 또 걷습니다. 가로막는 것 하나 없는 수평의 공간에서 당신의 존재는 미미한 점으로 전락합니다. 이 끝없는 수평이동이 사람의 기세를 꺾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도록 설계된 겁니다. 나는 개미처럼 작고 저곳에 앉은 존재는 산처럼 거대하다. 광장은 비어있을수록 그 자리를 채우는 권력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간신히 도착한 태아전 앞,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황제를 볼 수 없습니다. 황제는 지면에서 무려 8m나 높게 솟은 3단 월대 위 그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선의 높이에서 나옵니다. 자금성의 설계는 당신에게 황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오직 그의 턱밑이나 발끝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공포가 되고 그 공포는 거역할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되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눈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 권력은 보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자, 이제 이 웅장한 무대의 뒷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제국의 정점이라 불리는 황제.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그 삶의 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찬란했을까요? 자금성은 7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이지만 청나라 황제들이 가장 오랜 시간 몸을 누인 곳은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땅을 소유한 자가 왜 그 좁은 공간 속에 숨어들었을까요? 수천 명의 시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광장과 높은 정각들은 황제의 위엄을 세워주는 무대였지만 동시에 그를 24시간 감시하는 투명한 유리창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황제는 사방이 꽉 막힌 그 좁은 방 안에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었기에 가장 좁은 곳으로 숨어야 했던 고독. 자금성이 황제에게 허락한 유일한 안식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좁은 고립뿐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예법이라는 이름의 운영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동시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촘촘하게 통제했습니다. 걷는 폭폭, 젓가락을 드는 각도, 심지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대본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금성은 황제를 위해 지어진 궁궐이 아니라 예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황제라는 인간을 연료로 태우는 발전소였는지도 모릅니다. 1911년 제국은 신의 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상징의 존재로 남아있던 마지막 황제 푸이. 그 성벽한 망한 제국의 황제였던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시스템이 남기는 비극으로 인생이 채워집니다. 1924년 11월 어느 날 아침 18살의 푸이가 사과 하나를 베어 물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황제의 침소까지 울려 퍼지는 거친 군화 소리. 베이징을 장악한 군벌 퐁이상은 황제에게 퇴거를 통보합니다. 3시간. 자서전에 따르면 소년 푸이가 짐을 꾸려 떠나야 했던 시간은 단 3시간 뿐이었습니다. 3살 어린 나이에 신으로 박제되어 자기 의지로는 거의 나가지 못했던 금기의 문이 그를 쫓아내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인이었던 이가
미처 다 먹지 못한 사과 하늘만 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해온 제국은 하나라의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철거되었습니다. 인간을 지우고 신을 조각하려 했던 자금성의 연극은 그렇게 무대 위 배우를 거치게 끌어내리며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는 훗날 자신의 자사전에서 자금성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새장이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금성은 황제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지만 그 설계가 완성될수록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색으로 선을 긋고 길로 서열을 만들며 높이로 시선을 꺾는 방식. 이 정교한 통치공학은 자금성이 유물이 된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얼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우리를 설득하기보다 우리의 몸을 먼저 길들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삶에는 어떤 문이 있고 어떤 선이 있으며 어떤 금지가 있습니까?